내 취향인 건데. 예, 약간 범위 같은 거 있어요. 첫 번째 이상형 직권이고 두 번째가 확실히 되게 취향이 어느 거. 자, 선생님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일단 뭐 앞으로 문의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봅니다. 이름 알아놔야 뭐 나중에 뭐 영상을 많이 보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 선생님이랑 수업을 어디까지 했다 그랬지? 운동 법칙까지는 했다고 그랬나? 굉장히 복식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힘을 안 했어요. 네. 여러 가지 힘을 안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조금 예제로 설명을 다시 하니까 그러면 저기 81페이지 있죠. 일단 81페이지 쪽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힘 쪽을 먼저 조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운동 법칙도 한 번 더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역학이 끝나면 저기 파동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파동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 역학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었죠? 2학년 거치고 안 했나? 네. 그럼 다 처음이야? 아마 몇 명은 몇 명은 들었고 대부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를 좀 들어봤나? 네. 들어본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8월까지 아마 이 책을 다 끝내려면 굉장히 빡빡할 거예요. 알겠어요? 8월까지 이게 3학원이기 때문에 2권인데 1권이 3권이 그냥 다 역학입니다. 알겠어요? 뉴턴 역학도 있지만 뒤쪽에 열역학.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3권 전체가 역학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3권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일단 저기 파동으로 먼저 들어가서 파동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께서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경시를 준비하거나 과거 입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책으로 하긴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과정이 있죠. 그죠? 이 책은 이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생각. 걸쳐놓은 것들. 걸쳐놓은 것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순서적으로 이게 난이도를 해결하려면 좀 다른 내용이 해결돼야지만 좀 또 쉽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봐가지고 지금 좀 풀어볼 만한 것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뺀 거 해가지고 적당히 가감해서 해드릴게요. 알겠죠? 처음부터 너무 하게 되면 지쳐서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81페이지 잠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빠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좀 훑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힘이 있죠? 힘. 자, 힘의 근원적인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그 운동 법칙까지 배웠다고 하니까 그럼 작용 반작용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죠? 힘이라는 건 뭐예요? 힘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힘은 자 모양이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이 운동 상태라는 거는 뭡니까? 빠르기랑 방향을 합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 상태란 표현 잘 알아두시고, 자 힘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짝으로 존재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힘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죠? 바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힘은 절대 하나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벽을 민다. 그죠? 밀면은 벽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손바닥을 밀어요. 만약에 밀지 못하면 뚫거나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짝힘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뉴턴이 얘기한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작용이라는 힘과 반작용이라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과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뭐 있죠? 힘의 평형.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기본적인 일반적인 개념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작용 반작용 뭐였습니까, 여러분? 작용 반작용 반드시 물체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힘의 평형을 다룰 때는 물체가 하나밖에 없지요. 그죠? 자, 작용 반작용은 자, 여기 B가 A를 잡아당기면 자, F B가 A를 잡아당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자, A도 B를 잡아당기겠지요. 그죠? A가 B를 잡아당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얘와 얘는 크기가 어떻고 같고 방향은 반대. 그런 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성할 수 있나요?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물체를 누가 지구가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얘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도 지구를 잡아당기거든. 같은 크기로. 그 두 개의 힘을 만약에 합성을 했다. 그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럼 놓으면 안 떨어져야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은 뭘 할 수가 없다? 합성을 할 수가 없는 힘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힘의 평형은 뭐냐면 하나의 힘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바로 이거는 합성을 할 수 있다. 합성은 반드시 하나의 물체에 걸린 여러 개의 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의 힘의 반작용은 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얘의 힘의 반작용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쪽이나 저쪽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까지 같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힘에 대한 것이고, 힘 표시는 뭐로 합니까? 화살표로 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화살표로 한다라고 하면 힘의 표시입니다. 표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 자, 화살표 표시했을 때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죠. 힘의 방향.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표시하고, 자, 요 시작점을,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보통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작용점. 작용점. 자, 그리고 이 점선, 연장선 있죠? 연장선을 뭐라고 합니까? 연장선? 이 연장선. 그리고 작용선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디에서 써먹을 거냐 하면, 물체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힘을 갖다가 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쪽에 작용했고 하나는 이쪽에 작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10N, 이것도 10N,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겠죠. 그러나 뭐가 다르죠? 작용선이 다르죠. 그죠? 작용선이 다르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한다? 회전 운동. 알겠어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이거 작용선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회전, 특강 때는 해줬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선 운동, 원 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물체 크기가 존재하면 물체 크기 요게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요 회전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물체의 크기가 반드시 존재해야지 따지는 개념이 이 운동이에요. 자, 직선 운동은 물체 크기가 있든 없든 간에, 점이든 아니면 물체가 있든 직선이나 원 운동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이 이렇게 움직이든 쭉 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체 크기를 가지게 되면 병진 운동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물체의 각 부분의 변이값이 모두 같아야 돼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딱 변이가 똑같아야 된다. 무슨 뜻이냐? 얘가 10cm 가면 얘도 10cm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10cm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애가 병진 운동이에요. 그럼 회전 운동은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변이가 적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돌죠. 회전각이 생기는 건데, 자, 그런 운동을 우리가 회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진 운동을 하면서 원 운동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직선 운동하고 병진 운동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병진 운동을 하면서도 회전 운동이 원 운동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하면서 직선 운동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기 도는 거죠. 굴러 가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일단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이런 작용선 개념은 어디에서 필요하다? 회전 운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뭐 쉽잖아요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외치고 요 힘은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어디를 볼 거냐 하면 자,
8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2페이지. 82페이지 가면 이제 힘의 단위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A는 n분의 F이죠? 그죠? 자, 요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비례상수가 들어가 있죠. 그죠? 비례상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 비례상수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1이라는 뜻이죠. 그죠? 1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F가 뉴턴 단위일 때 K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의 단위는 저거 말고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 힘의 단위는 뉴턴도 있지만 킬로그램 F. 자,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게 중력 가속도라고 치면 1kg F 요거는 몇 뉴턴과 같을까요? 10g. 이건 몇 뉴턴과 같으냐? 자, 여러분들 이제 중력 가속도 G값을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9.8 이걸로 기억하고 있죠. 자, 이 값으로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F가 바로 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위에 붙어 있죠. 아직 숫자에 안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뭡니까? 여기 단위에 얘가 없잖아. 그지? 곱해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0초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킬로그램 중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킬로그램 중.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무게 얘기할 때, 그죠? 너 몇 킬로니? 이러면 예를 들어서 70킬로야 라고 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건 뭡니까? 질량값이죠. 그죠? 무게값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지 되는데 보통은 70kg 중 요게 같은 거야.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제 말하는 사람들도 이건지 모릅니다. 몰라요. 만약에 뉴턴으로 바꾸어서 얘기하고 싶다. 나는 쟤한테 내 몸무게 안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다 2.8 곱한 값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뉴턴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아는 사람은 계산을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합성과 분해 요거는 이제 우리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잘 할 거라고 믿어도 되나요? 요거는 벡터의 합성이니까 간단하게만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면 그냥 벡터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힘이든 뭐든 속도든 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래서 직선상이냐 평면상이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간상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간도 사실 뭐 하자면 하는 건데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직선상은 그냥 같은 방향이냐 이 직선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이거 갖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평면상으로 바뀌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뭘 이용을 해야 된다? 평행 사변형 법 그죠? 또는 삼각형 이 두 가지로 합성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걸 합성을 하면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 그리고 자, 시작점 요 합친 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을 쭉 그어주시면 얘가 두 벡터의 합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것의 크기를 어떻게 구한다?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서 크기 구하는 방식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응? 요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느냐면 세타 값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얘랑 얘가 사이각이 세타 몇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요 세타 값이 바로 요 세타 값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길이와 여기 전체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이렇게 해서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요 길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크기가 F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뭐 F고 이렇게 크기가 F일 때 자, 요 길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요 길이도 알아야 된다. 요 두 개를 구하는데 여기 이 녀석이 뭡니까? 이 F와 같은 거죠. 평행 이동시키면. 그죠? 그리고 요 각은 요 둘 벡터의 사이각 세타와 같기 때문에 세타로 두면 자, 요쪽 길이는 F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요쪽 길이는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합친 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 얘 제곱과 같다. 이 합벡터를 뭐 C 벡터라고 치면 요것의 제곱 그죠? 절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크기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 크기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뭐 F1 이쪽을 F2 이렇게 자, 여기 2 여기 1 이렇게 붙일 텐데 자, 결과값만 보면 F1의 제곱 F2의 제곱 그리고 F1 F2 요거 준비한 거 요거의 코사인 세타 맞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평면상에서 크기를 구할 때는 그죠?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 형태로 해서 구해 주시고 여기에서 세타 값이 만약에 90도일 경우하고 세타 값이 얼마? 0도일 경우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코사인 90도가 얼마입니까? 0. 코사인 90도? 0. 0. 이게 0이죠. 그러면 요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기가 F1 제곱 플러스 F2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F1이고 이게 F2인데 90도래. 그러면 합성한 벡터의 크기는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얘와 얘의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뜻이야. 그죠? 그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면 요게 1이 되죠. 그죠? 1이 되면 요거 이 F1, F2까지 포함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F1, F2의 전체 제곱 이기죠.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그냥 이거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제곱근과 제곱이 날아가죠. 그죠? 그러면 이건 결국 무슨 얘기와 같다? F1 더하기 F2를 해라. 그 얘기죠. 왜? 사이각이 0도니까 같은 방향이야.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얘랑 얘 크게 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사이각들은 이렇게 크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벡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생각해라? 방향 생각해라. 근데 방향을 고등학교 과정 정도에서 표현할 때는 탄젠트 세타 값을 이용을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이제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대학 과정이 되면 다리 벡터 개념이 들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냥. 알겠어요? 평면, 공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네 뭐 이런 식으로 잡히면 방향성이 나타나. 방향성. 알겠죠? 예를 들어서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다. 이러면 어떤 삼각형이 그려집니까?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3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성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실제 세타 값 구하는 것은 인버스를 이용을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학에서 배워야 가능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이 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쳐보면 바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건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니까 방향성을 탄젠트 세타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꼭 하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분해. 분해는 어떻게 하죠? 분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합성 거꾸로. 합성 거꾸로. 거꾸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분해는 성분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하면
요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나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항상 한다? 직사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반드시 수평 방향 성분하고 수평. 요 수평인데 얘는 수평이 아니잖아. 그죠? 수직 성분으로 분해를 해준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하게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면 뭡니까?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분해해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수평과 수직 성분으로만 생각을 하자. 됐죠? 그 내용이 여기 82페이지 쪽 내용이고, 자 83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힘의 평형입니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힘의 평형인데 힘의 평형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 120도, 여기가 120도, 120도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 장력이라는 줄에 걸리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힘의 크기가 여기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크기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쪽은 딸려 갈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합성을 할 때 약간 기억해두면 편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책에 84페이지 있죠? 라미의 정리되어 있는 거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라미 이건 뭐냐면 요런 형태일 때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우리 책에 그 앞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형태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선생님 혹시 몇 쪽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83페이지하고 지금 84페이지 위쪽 내용이에요. 찾았어요? 네. 선생님이 웬만하면 책으로 볼 때는 쪽수를 불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페이지를 참조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책이 없나? 못 받은가? 자, 그러면은 이걸 삼각형법으로 딱 모으게 되면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크게 될까? 그럼 그림은 뭘 보느냐면 8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됐나요? 자, 세개 크기가 이렇게 돼서 같아지는 겁니다. 요거가 다 같은 게 아니고 그죠?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구나. 자, 보세요. 요것과 요거의 합성 베타. 요게 같은 거죠, 그죠? 요거가 요게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베타를 이제 여기 보면 60도, 60도, 60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요 각이 이제 사실은
저렇게는 안 나오고요.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각이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F1, 여기 F2, F3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것만 한번 봅시다. 요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쉽게 요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수선은 딱 내렸습니다. 직각으로. 자,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이용을 하면 F1 뭡니까?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알파, 베타, 사인 베타. 맞아요? 요 길이는 자 여기에서 사인 값으로 이렇게 돌리면 요 F1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요 베타 값을 곱한 만큼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쪽도 한번 보자는 거지. 이쪽. 예. 얘를 이용해서 이걸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F2에다가 사인 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같은 크기죠. 맞지? 이게 사실상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알파분의 F1 사인 알파분의 F1 그 다음에 사인 베타분의 F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값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사인 감마분의 F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인 값을 알게 되면 그리고 선분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들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각을 알고 하나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각을 안다는 얘기는 나머지 각도 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세 개의 크기를 다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식만 하나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룰 때입니다. 세 힘이 평형을 이룰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는 것은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요걸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 쪽을 한번 보자. 86페이지 한번 가봐. 86페이지. 오늘은 요거 힘의 종류를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 가지 힘에서는 자연계의 기본 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계 기본 힘 들어봤어요? 얘들아, 혹시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압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뭔지 혹시 알아요? 빅뱅 이론. 우주 대폭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빅뱅이라는 거는 지금 우주를 관측을 했더니 계속 우주가 커져가는 거야. 우주 팽창을 관측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한 점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점에 지금 우주에 있는 그 물질 에너지가 모두 한 점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서 어느 순간 이제 폭발을 해 나왔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폭발하기 전까지는 결국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터져 나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힘들이 각각 분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분리되어 나오면서 강한 핵력이라든지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중력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기본 힘은 총 몇 가지로 보고 있다? 4가지. 알겠어요? 4가지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 요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개되는 것이 중력이죠. 중력. 자, 중력은 만류인력입니다. 우리나라만 중력하고 만류인력을 좀 많이 쪼개갖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뭐 다른 데서는 다 중력하고 만류인력 구분을 안 합니다. 자, 중력. 중력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시각 여러분들? F는 mg. F는 mg. 요 F는 이제 뭐 W 뭐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만유인력은 뭐죠? C에 어떻게 되죠?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은 그렇죠. 잘하네. C에 R 제곱분의 M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M1, M2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G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G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G를 먼저 표현하기 전에 요거는 보통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요식은 어떨 때 쓰고 요식은 또 뭐 어떨 때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중력이라고 해갖고 여기에다가 얼마 넣었어요? 9.8. 9.8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변해요? 왜 변하죠? 그 지구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달이나 이런 데 가면 달에 가면 왜 그 값이 바뀌죠? 바뀌는 이유가? 달의 질량 달의 질량도 달라질 거고 뭐 모두 달라지니까 달과의 거리 달 중심과의 거리죠. 질성과의 거리 질량이 중심까지의 거리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여기에다 9.8 넣어갖고 그냥 쓰는 것은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진 높이가 얼마 안 될 때요. 이 H라고 하는 게 얼마 안 될 때입니다. 몇십 미터, 몇백 미터 해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구 반지름이 요걸 뭐 라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구 평균 반지름이 어느 정도 됩니까? 6,400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6,400km 정도 된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요 1, 200m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거를 실제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의 반지름에다가 높이 H의 제곱분의 G의 요거는 이제 물체의 질량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구의 질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그렇다면 요거랑 사실 같은 거라며. 같은 거면 이 G 녀석은 M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M만 빼게 되면 요것만 딱 빼면
요게 G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G가 large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GM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요거는 만류력 상수니까 안 변할 거고 지구 질량은 안 변하죠. 지구 반지름 요거는 이제 극이냐 적도냐 극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 납니다. 미세하게.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같은 장소라고 치면 R은 동일할 거고 그죠? 이 높이 H에 따라서 얘가 변한다.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이 값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작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변해. 그래도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로 다루는 것은 지표면 근처입니다. 지표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지표면 근처에서 하고 그걸 이제 숫자를 여기에다 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얼마가 나온다? 9.8 이렇게 나온다. 6.81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실제 측정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9.8 대신에 10을 많이 쓰게 되고, 그죠? 계산 편의상 10을 많이 쓰고, 그 다음 일반식으로 할 때는 보통 이 문자 G를 많이 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가시면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쳐서. 알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력 따로 자기력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합해서 전자기력이라고 부르고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동 현상 이런 것들을 전자기파라고 부르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기력 쪽에서 조금 자세히 전자기파 에서 조금 자세히 할 거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얘랑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비슷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그죠? 작용 반작용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를 당기면 다른 하나도 얘를 당기게 돼 있다. 그런 내용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자기력과 중력 중에 누가 셀까요? 누가 셀 것 같아요? 뭐가 셀 것 같아? 그냥 얘기해보세요. 전자기력하고 중력. 전자기력. 만약에 중력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 이러면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팔 막 이런 거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질 거예요. 이게 다 부서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자 간의 그런 힘들은 전부 다 전자기력이거든요.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력, 지구의 중력 센데 그래도 내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느 정도 세냐? 얘가 센데 10의 36승배 정도 이 정도 세요. 뭐 숫자 못 세겠죠. 그죠? 36막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큰 행성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땅이 있는 행성에 가더라도 우리 몸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달이 들기는 되겠죠. 그죠? 중력이 가지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핵력이 있습니다. 핵력은 강한 상호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상호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 범위만 소개해 드릴게요. 강한 핵력은 어디에서 작용하는 거냐 하면 상호작용, 이거 핵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강력이라고도 합니다. 강력. 알겠어요? 또 원자 있죠. 우리 원자 구조 들어봤죠? 원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양성자 중. 양성자랑 중성자 이런 것들이 있죠. 양성자, 중성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자. 표현 멋지네. 그런 것들을 이제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는 이제 6종 있어요. 위 쿼크, 아래 쿼크, 야릇한 쿼크, 기묘한 쿼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다운, 그 다음에 참,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탑, 바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인데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업커크와 다운커크. 그래서 이 핵자들 안에서 결합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뭐가 된다? 강한 핵력이에요. 강한 핵력이 제일 센데 중요한 것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요게 요거 어떻게 있죠? 요 뒤에 거는 미터죠? 그죠? 이게 뭐예요? 펜토미터입니다. 펜토미터라고 하고 피코미터, 펜토미터. 안 봤나? 자, 10에 마이너스 3이 되면 이거 뭘 붙이죠? 이 적두어라고 합니다. 적두어.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붙이고 10에 마이너스 6성 미터면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가 아니잖아. 10에 마이너스 3승 미터면 밀리죠. 밀리미터. 자,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6승이면 이게 마이크로미터고요. 10에 마이너스 9승 미터면 이게 나노미터. 10에 마이너스 12승 미터면 이게 피코미터. 10에 마이너스 15승 미터면 이게 펜토미터고 요걸 특히 페르미라고 부릅니다. 페르미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페르미 간격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강한 핵력은 어디에서 주로 생긴다? 작용한다? 굉장히 짧은 거리 핵자들끼리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약한 상호작용. 자, 약한 상호작용은 뭐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수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작용하는 힘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뒤에 원자 핵 나오고 핵 분열 융합 뭐 요쪽
핵에 관련된 핵 반응 쪽으로 갔을 때 조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관련되는 힘이 약한 상호작용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요거만 한번 생각하고 갑시다.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했어요. 그럼 만약에 질소가 몇 번이죠? 원자번호? 7번. 7번이죠. 그죠? 그러면 요 위에 붙는 숫자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질량수라고 해요.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를 합해서 부르는 숫자예요. 그게 예를 들어 14다 라고 치면, 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딱 변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6이 되겠죠. 그죠? 6이면은 누구니? 단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 따지면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모르겠어. 그냥 요것만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같죠. 왜냐하면 양성자 하나 주지만 중성자가 하나 늘기 때문에 요 값은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거를 할 때 사용되는 힘이 약한 상호작용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우리 몇 분에 끝나지? 7시. 선생님 아직 시간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힘 해서 수직항력 있죠? 수직항력 들어봤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공이 이쪽 방향 딱 옵니다. 그죠? 이쪽 방향 와갖고 여기 딱 부딪혔어요. 부딪혔으면 바닥에 주는 힘은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겠죠. 그죠? 그럼 바닥은 저 공을 어떻게 하겠니? 반대쪽 이쪽으로 이제 작용을 딱 시키겠죠. 평행 갖고 방향 반대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항력이라고 해요. 항력. 그런데 이걸 그럼 이 힘을 갖다가 분해를 한번 해보자. 분해는 어떻게 하면 된다? 90도로. 그죠? 자, 그러면 수직 성분과 수평 방향으로 수평 성분 이렇게 딱 쪼갰다. 그죠? 그러면 얘를 뭐라 부른다? 얘를 수직 항력. 누구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면. 알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이 수평 항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수평 항력의 정체는 뭘까요? 그렇지, 마찰력이야. 이게 마찰력이야.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수직 항력은 이제 얘들아,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한번 물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우리 뭐 연지 위로 던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 그죠? 연지가 아래로 던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연지하고 수직이 뭡니까? 구별돼요?
자, 이 그림에서 연직 방향은 어디냐? 자, 이게 연직이죠? 맞나요? 그럼 수직 방향은,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은 이게 되겠죠? 수평은 이게 되고. 맞아? 연직이란 말을 아마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야. 연직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줄에다가 큐를 매달아. 그러면 땅이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든 간에 연직은 어느 쪽입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죠. 알겠어요? 이게 연직이에요. 그럼 수직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면에 대해서 수직. 알겠지? 그러면 얘 이 빗면 경사면의 수직 방향은 이쪽이나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mg 해서 무게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 각도가 세타라고 치면 여기에서 어떤 게 세타 값이죠? 이 각인가요? 아니면 이 각인가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세타 값 맞나요? 자,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려드릴게요. 아니면 따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넘겨봅시다. 자, 이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느낌이 오죠? 맞아요? 이게 세타면 이쪽이 세타죠? 이게 아니고, 맞아요? 이 경사가 서면 쓸수록 이쪽 방향의 성분이 세질 거고 이쪽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뭐 mg 코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에서 수직 항력은 하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게 되겠죠. 크기가. 그죠? 방향은 반대로. 그럼 이쪽은 사인 세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분은 이거고 수직 항력은 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찰력은 뭐냐 하면 마찰력은 두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마찰력이 사실 양이 조금 큰데 마찰력은 자 9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2페이지. 92페이지 마찰력. 자, 여기 보시면 자 마찰력은 뭐가 있다?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하고 운동 마찰력이 있네요. 그죠? 정지 마찰력은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차력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좀 뭐랄까 되게 큰 자동차를 막
이를 물고 줄 해가지고 막 끌고 간다든지 뒤에다 걸고 막 끌고 간다든지 심지어는 비행기 있죠. 비행기도 끌고 가는 사람 있긴 하던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특징 보면 처음에는 힘을 줄 때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거의 인상 엄청나게 쓰면서 끙끙대죠.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느냐? 좀 편하게 끌고 가요. 그냥 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이 마찰력 때문인데, 자, 이 외력입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자, 이쪽이 마찰력이요. 외력이 이렇게 쭉 커져갈 때, 되겠어요? 외력이 커져갈 때 마찰력도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커져갑니다. 만약에 마찰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끌다가 딸려가는 거야. 그런 일은 없죠. 그죠? 내가 힘을 주지만 얘가 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는 동안 내가 힘을 계속 주더라도 마찰력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마찰력과 외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45도로 이렇게 쭉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프에 갖고 쭉 이렇게 쭉 동일하게. 그러다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면 갑자기 마찰력이 툭 떨어져서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물체 움직이게 하기 전까지는. 근데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힘줄 수 있는데 요 정도로 방해하니까 훨씬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개념은 뭐냐면 여기 이 때에 마찰력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최대 정지 마찰력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찰력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찰력을 그냥 F라고 두면 이 F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뭐라고 있습니까? 뮤. 요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소문자로 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N은 뭐죠? 수직항력. 그렇죠. 수직항력인데 이 수직항력은 요거 N으로 표현하는데 요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평면일 때는 mg고 경사면일 때는 어떻게 됐죠? 경사면일 때 요 녀석이었잖아.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mg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 그때그때 생각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수평면인지 아니면 경사면인지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뮤 그 다음에 수직항력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마찰력은 어떻게 된다? 운동마찰력도 식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 여기에 다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부르고 얘를 운동 마찰 계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마찰각 하나만 알아두세요. 마찰각. 자,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93페이지. 자, 여기에서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요 그래프에 이제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헷갈리겠구나.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표현해 놓은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그게 이렇게 이거는 45도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면에서 어떤 자동차를 갖다가 움직이게 한다 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든 힘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 뭐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번 실험해도 되겠지만 일단 힘을 갖다가 뭐 다른 물체 즉 이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면의 마찰계수 이걸 알고자 할 때 실험을 이제 여러 번 다른 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랬을 때 그걸 쭉 이어졌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뮤값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수직 항력분의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마찰각이라는 개념은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서 마찰각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항력과 수직 항력 사이에 이 각,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마찰각. 그래서 마찰각을 한번 볼게요. 마찰각 세타 이렇게 하면 탄젠트 세타로 해줘야 되겠죠? 여기 할 때는 탄젠트 세타.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죠, 그죠? 이게 뭐죠? 수직항력. 수직항력. 그 다음에 요 크기가 뭐죠? 이 부분이죠. 마찰력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 그래서 마찰각도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픽 테스트 할 때 어디를 해야 되겠니? 네. 그것도 아직 안 했구나. 우리 뛰어넘는 바람에 탄성력까지 하고 탄성력은 여러분들 9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0, 91페이지. 마찰력으로 가면서 점프를 하는 바람에 탄성력 잠시 보고 갑시다. 7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다음 킥 테스트는 힘 관련해가지고 일단 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법칙은 뭐 관련해가지고 자 탄성력 한번 보죠. 탄성력은 어떤 힘입니까? 탄성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힘이 되겠죠? 즉 탄성력은 탄성이란 말이 뭐예요? 탄성 힘을 외력을 받잖아. 그럼 변형이 생기겠죠? 그 변형된 물체가
뭐 용수철이나 고무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래 모양 있죠.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성력 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복원력이라는 얘기예요. 복원력. 알겠니? 그리고 어디에서 생기느냐? 탄성 한계 내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탄성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올까? 안 돌아오겠죠. 그런 걸 이제 소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탄성의 반대 개념이 소성이에요. 그래서 고무줄이 끊어졌다. 그럼 안 돌아오죠? 끊어진 부분이. 그런 것들이 탄성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용수철 심하게 잡아당겼더니 안 돌아가. 탄성 한계를 넘어선 거야. 그렇게 일단 보시고. 자, 그러면 탄성력은 F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하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외력에 대해서 되돌아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K의 X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이 K는 뭐가 되겠습니까? 탄성 계수가 되겠죠. 탄성 계수. 그 다음에 요 X가 이제 변형 길이입니다. 변형 길이. 변형 길이. 근데 이 힘 자체는 어떤 힘이냐 하면 용수철이 가만히 있는데 지가 힘 자랑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이 힘은 자 여기 탄성력 자 변형 길이라고 했을 때 힘을 줘서 변형 길이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완력기나 어떤 운동기구를 할 때 힘을 많이 줄수록 변형이 많이 되죠. 용수철에. 그러면 힘이 더 드는 거죠. 조금만 할 때는 힘이 적게 들어요. 근데 많이 힘을 주면 즉 변형 길이가 많이 생기면 돌아가려는 힘이 그만큼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나의 힘도 굉장히 많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형태의 그래프인데요. 요 형태의 그래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는 뭘까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게 x죠. 그죠? 이게 f죠. x분의 f니까 이게 뭐죠? k가 되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는 뭡니까? 방향적인 거니까 굳이 여기다가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은 안 배웠죠, 선생님들. 개념 안 배웠으니까. 요거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뒤에서 배울 테니까. 자, 여기 F고, 요게 X라고 쳐볼게. 요 그래프 면적은 뭘까요?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 2분의 1 F X죠? 근데 F가 뭐예요? KX죠? 그러면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죠? 이게 무엇이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쪽에 이제 일 에너지 개념 배우면 이것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같이 다뤄주세요.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해봅시다.
아이고 시간이 안 되구나.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용수철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갈 텐데 니네 이거 운동방정식 이거는 그럼 괜찮니? 다시 안 해도 되겠니?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운동방정식 쪽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잘 되면 넘어가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하고 되겠죠?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야, 얼른 칠판 닦아. 내 그거 안 넣어. 아니 왜? 와